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AI 사피엔스, 지은이 최재붕, 펴낸 곳은 샘맨 바커스입니다. AI가 정말 화제입니다. 뉴스, 유튜브, 주식시장, 책, 어디를 봐도 AI 이야기뿐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 모든 소란이 정말 당신과 관련이 있을까요? AI,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이 책은 AI를 단순히 흘러가는 트렌드로 여기는 분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AI 사피엔스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첫 번째, AI가 어떻게 당신의 일상을 이미 바꾸고 있는지. 두 번째, 당신의 직업이 AI로 인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세 번째, AI가 산업 구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지. 네 번째,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AI가 가져올 천지 개벽급 신문명의 모습을 그리며 AI가 단순한 기술 혁명이 아닌 문명의 대전환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뒤처질까봐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본문 내용 발췌해서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시 클로징 때 뵙겠습니다. 인류 학자들에 따르면 오랜 역사를 지닌 사피엔스의 주요 사망 원인은 배고픔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인원이 가장 많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굶주림입니다. 사망 원인 2위는 전염병이고 3위는 전쟁입니다. 코로나19의 침공은 인류에게 무서운 위협이었습니다. 유례 없는 전면 봉쇄에 동참했습니다. 인류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했습니다. 디지털로 쇼핑해야 했고 식당에서도 QR코드로 인증을 해야 했습니다. 공부도 줌이라는 새로운 도구로 화면을 통해 선생님을 만나야 했죠. 그때는 모든 이들이 코로나만 끝나면 곧바로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인류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피엔스의 역사를 보면 행동이든 사고든 과거로 되돌아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인류는 기꺼이 그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스마트폰에 기반한 디지털 생활은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모바일 뱅킹,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원격 교육은 크게 확산한 후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난 MZ세대는 사무실을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잠깐씩 미팅하는 곳으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들은 일주일에 2, 3일 정도 회사에 가는 것도 지나치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들의 오피스 공실률이 급격히 치솟은 것입니다. 미국 CBR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샌프란시스코의 공실률은 29.4%에 이르렀고 LA는 20%를 넘었습니다.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자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급격하게 줄었고 이에 따라 상가도 철수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가장 큰 백화점 노드스트롬은 고객 감소와 치안 위험을 이유로 개장 35년 만에 2023년 8월 문을 닫았습니다. 오밀조밀한 상가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상가와 오피스가 텅텅 비자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가 몰려들어
그야말로 지옥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금도 별다른 해결책 없이 마약 중독자들이 도시 한복판을 채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발전했던 도시의 형태가 달라질 만큼 심각한 변화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큰 변화가 닥쳐오지 않을까요? 2013년 처음으로 애플이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아이폰 탄생 6년 만에 세계 1등 기업이 된 것이죠. 모든 주식의 가격 합이 시가총액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시가총액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앞으로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실히 잘 될 것 같은 기업의 주식을 사지요. 주식 가격이 높다는 것은 미래 성장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은 곧 미래 기대치를 정의하는 게 맞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게 돈입니다. 누구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지요. 이들 급성장한 거대 기업들이 가장 달랐던 점은 오직 하나의 문명 표준, 즉 디지털 원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도 오로지 호모 사피엔스만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판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이나 세일즈 방식도 오로지 디지털 인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래 성장 기대치는 디지털 신대륙에 있다는 자본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교통, 여행, 쇼핑, 외식, 미디어 시청, 업무, 배달, 회식 등 평범한 일상에 관련된 산업 전반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아직 표준시장 변화의 과정을 겪는 영역도 있고 급하게 표준이 바뀐 영역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로지 디지털이 표준이라고 결정하고 모든 사업 방식을 디지털 신인류에 집중한 기업들의 미래 성장 기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2200선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한때 3200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2023년 이후 2200선으로 다시 내려왔고 2200에서 2600선을 오르내리는 형국입니다.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일단 명확한 팩트는 전 세계 자본이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문명 전환에 대해 매우 보수적입니다. 아직도 우버나 에어비앤비 모두 불법이고 핀테크의 도입, 코인이나 NFT 발행 등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전환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달라져야 하는 일이죠. 테슬라의 TV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광고를 싫어합니다. 실제로 2019년 10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나는 광고가 싫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죠. 트위터와 유튜브 같은 SNS에서 고객 스스로가 퍼뜨리게 만드는 게 그의 광고 전략입니다. 머스크는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거나 SNS를 활용할 줄 모르는 고객에게는 차를 팔지 않겠다는 전략을 취한 겁니다. 그의 세계관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3년 말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000조 원에 달합니다. 현대차가 시총 50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미래 기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세운 다른 회사들도 비슷합니다. 그냥 일론 머스크가 미래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의 경쟁력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 고비용을 수조 원 줄였습니다. 판매 대리점도 거의 없습니다.
정식 스토어는 우리나라 전체에 달랑 7곳뿐입니다. 수백 곳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현대차와 비교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요. 오직 디지털 인류만 상대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큰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래를 위한 연구 개발에 투자합니다. 결국 성공의 비결은 실력입니다. 우리 사회의 관성으로 보면 도라이 같은 존재이지만 디지털 신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는 신경영의 상징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세계관을 배워야 합니다. 2023년 챗 GPT가 온 세상의 이슈를 완전히 뒤덮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계 최고 저널 네이처는 2023년 과학계 최고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챗 GPT를 선정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존재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2개월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며 역사상 최단 시간 가입자 1억 명 돌파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2023년 11월 성균관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 98%의 학생들이 챗 GPT를 학습에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면 전 세계 거의 모든 학생이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4년 이번에는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소라라는 서비스가 출시되어 전 세계를 다시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이 서비스를 사용해본 영화 특수, 효과 관련 전문 기업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특수 효과를 담당했던 기업 CEO는 미쳤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라는 지구상의 모든 물리 법칙을 다 학습해 거의 실사에 가까운 모습을 생성합니다. 이제 동영상 콘텐츠 사업계는 생태계 자체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픈 AI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기업은 특이하게도 MS입니다. 2015년 샘 올트먼이 오픈 AI를 설립할 때 회사 정관에 비영리 법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챗 GPT 개발을 하면서 비영리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마침내 MS는 2022년 오픈 AI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지분을 확보하고 심리어 비영리 법인을 영리 법인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물론 투자 금액의 100배 이상의 초과 이익은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기는 했습니다. 10조 원을 투자했으며 1조 원까지는 이익이 보장된 셈입니다.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일이 추진되었습니다. MS 모든 솔루션에 챗 GPT가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조종사라는 뜻의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등 거의 모든 MS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MS 주가도 치솟기 시작하죠. 2024년 1월 3조 달러를 넘어 드디어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섭니다. 코파일럿 서비스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많은 사람이 파워포인트로 멋지고 세련된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그냥 프롬프트에 어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만 하면 됩니다. 유튜브에는 이미 코파일럿 활용 사례를 보여주는 컨텐츠가 수백 개도 넘습니다. 딸의 졸업 파티 계획을 담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걸 보면 정말 눈이 돌아갈 지경입니다. 영업 자료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척척 만들어냅니다. 아웃룩으로 이메일도 알아서 작성해 줍니다. 대충 써놓고 코파일럿에게 정중하게, 오피셜하게, 재미있게 등 마음대로 주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팀즈에서 무려 26개 언어를 동시에 번역해 줍니다. 얼마 전 성균관대에서 팀즈의 코파일럿을 이용한 국제어 수업 데모를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모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베트남, 중국, 캐나다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의 대화창에는 모국어로 번역된 내용이 표시됩니다. 실시간으로 한국어 강의를 자신들 모국어로 볼 수 있고 모든 텍스트가 저장됩니다. 요약도 해주고 심지어 저장된 내용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도 줍니다. 코파일럿은 이제 음악도 만들어줍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 이메일 작성, 팀즈를 이용한 회의록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합하여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는 겁니다. 이런 걸 자유자재로 쓰는 학생들이 지금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UN 무역개발회의는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한다고 선언하고 그에 걸맞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같은 해 US 뉴스앤리포트에서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도 8위를 기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연속 6위에 올랐으니 자타공인 선진국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인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인식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즉 다른 나라의 침략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막기 위해 어떤 무기를 구입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세계 최고의 기술 선진국에서 만든 최첨단 무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폴란드, 호주, 그리고 이제는 중동의 부국들은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도 오랫동안 개발도상국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도국의 시스템으로는 선진국 버전의 사회도, 기업도, 인재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개도국의 산업은 선진국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산업입니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베낄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 산업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전쟁터입니다. 물리, 화학과 같은 기초 학문이 탄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잘 활용해 제조라는 종합예술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제조 강국이라 자랑하던 일본, 독일도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도전했지만 결국 다 포기하고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수십 개씩 수집한 기초 과학 강국들인데도 말이지요. 노벨상에 노자도 구경하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산업이 이미 그만큼 고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베낄 게 없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 입사한 제자들이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너무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겁나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대학 4년 동안 배운 내용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건 이미 말도 안 된다는 게 상식입니다. 제가 개도국 관성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제 소중한 고객인 학생들 때문입니다. 수년간 우리나라 대학 입시와 고등교육 혁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시보다 수능을 강화하는 것, 또 하나는 등록금 동결입니다. 이 두 정책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대학들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과목 개발과 교육 과정 혁신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중입니다.
등록금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오래된 개도국 시절의 입시 방식을 고집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회적 관성의 무서운 힘입니다. 이제 우리 산업계는 베낄 것이 없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걸 명심하고 그에 맞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교육에서부터 개도국 관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생각하는 인간에게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온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이다. 표현이 거창해 보여도 쉽게 말하면 세계관은 자신이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인류의 세계관은 달라졌습니다. 땅 위에서 생활하던 인류의 생활 공간은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신대륙으로 확장되었고 이것을 디지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세계관은 디지털 신대륙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 발전의 근간은 지식의 공유입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를 연결하며 전문 지식을 대가 없이 나누는 게 일반화된 상식입니다. 지금의 위키피디아, 유튜브,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만약 각자 개발한 소스 코드를 공유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의 표준이 이렇게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기존 문명이 디지털 문명에 의해 대체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자본을 가진 자가 지식을 독점하고 모든 권력을 갖는 사회적 시스템이 확산되기는 어렵지만 지식의 공유를 통해 더 적은 자본으로 도전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은 진화론적으로도 생존에 유리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확산의 속도가 빨랐던 겁니다. 디지털 환경은 힘없는 개인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과거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 누구나 영상을 찍거나 녹음하며 권력의 갑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그걸 플랫폼에서 모든 시민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은 참여하는 모든 시민이 권력을 갖는 구조입니다. 지식도 공유하고 뉴스도 공유하고 플랫폼을 통해 의견도 형성합니다. 과거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언론을 매수하고 모든 비리를 덮을 수도 있었지만 디지털 사회는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시민이 권력을 가지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피엔스는 그 길고 긴 역사에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디지털 문명이 계속 확산하고 견고해지는 가장 큰 이유이자 에너지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조선 말기 서구 문명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중국에 기대어 쇄국 정책으로 일관했던 수십 년의 고집불통 시기였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빠르게 근대화를 진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뼈아픈 일입니다. 문명의 교체기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이은 AI 시대의 개막은 문명의 대전환기라 부를 만합니다. 지난 20년의 디지털 문명 전환기에 우리는 비교적 올바른 선택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사회적 인식의 표준입니다. 국민들, 특히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디지털 문명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만 봐도 그렇지요. 미래를 위한 준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쇄국 정책에 쏟아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던 역사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번 디지털 문명 변화에 적응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스마트폰은커녕 아직도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낮고 현금 결제가 일반적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메일보다 팩스를 더 선호합니다. 생활 환경에서는 디지털 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 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디지털로의 전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자본과 과학 기술을 갖고 있지만 갈수록 일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것도 미래 기대치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의 거의 모든 플랫폼을 실리콘밸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도 어렵고 데이터 확보도 막연한 상태라면 규제밖에는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AI 침공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로 대응 중입니다. 그런데 규제는 기업의 효율과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결국 경쟁력을 깎아먹게 됩니다. 또 많은 기업이 규제를 피해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죠. IMF 자료를 보면 2002년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미국 GDP의 약 40% 수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일본의 명목 GDP를 보면 20년간 거의 성장을 멈췄습니다. 미국은 거의 2.5배 성장했는데 말이지요. 어느새 중국도 넘사벽으로 세계 2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비교적 잘 성장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에 밀려 5위 밖으로 나갔습니다. 2023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5,340달러로 세계 31위입니다. 세계 32위인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4,700달러와 비교하면 266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엔화 약세 때문입니다. 엔화 약세에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러 유입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의 생산성 높고 효율적인 기업, 즉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게 달러 자본의 판단입니다.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 보니 평가하는 국가 신용도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낮은 게 현실입니다. 세계 2위의 초강대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지난 20년간 성장을 멈추고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의 문명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낮은 표준 문명을 지키려는 국가는 늘 도태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유럽의 쇠퇴도 두드러집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지난 15년간 82% 성장할 동안 유럽은 6% 증가에 그쳤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업과 사회의 디지털 전환 속도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와 혁신이 필요한데 사회 전체가 그 변화를 소홀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관성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디지털 신대륙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고 AI가 그걸 더욱 가속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맹주로 불리는 프랑스, 독일, 영국의 GDP는 이제 미국의 한 개 주와 비슷합니다. 특히 100년간 해가 저물지 않는 나라로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의 경제 규모가 이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보유한 캘리포니아는 디지털 신대륙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30위권에 드는 기업의 수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반면 유럽은 4개뿐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대의 상징인 영국의 옥스퍼드대, 케임브리지대가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졸업생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유입됩니다. 세계 30위권 대학 중 19곳이 미국에 있고 유럽에는 7곳, 아시아에는 4곳, 캐나다에는 1곳이 있습니다. 미래도 이제 미국에 있다는 것이죠.
비록 도입할 때에는 기존의 시스템이 진통을 겪기 마련이지만 혁신에 도전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집단은 결국 달콤한 열매를 얻습니다. 이것도 역사의 교훈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몰락,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사회 전체, 그리고 국민의식의 디지털 전환 속도 차이였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신대륙의 문명 대전환에 성공해야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원주민 세대를 우리는 흔히 MZ세대라고 부릅니다. M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의 약자로 성인이 되었을 때 2000년대가 된 세대, 즉 1980년대 이후 태생을 주로 그렇게 부릅니다. G세대는 보통 1997년 이후 태생을 의미합니다. 2010년 이후 태생은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사용한 첫 번째 세대입니다. 대유행을 일으켰던 인터넷 게임에 어려서부터 푹 빠져 자랐던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가 창조한 디지털 신대륙은 성공의 기준이 다릅니다. 게임의 세계관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세상에서는 나이, 직급, 학벌, 자본 등 기존 세계에서 중요한 기준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만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실력의 기준은 고객의 선택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이제 세상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디지털 세대입니다. 새로운 표준 문명이 된 디지털 세계관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맞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성세대는 MZ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기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잘파 세대는 10대와 20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네이티브를 지칭하는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 즉 이들이 디지털 문명을 AI 문명으로 진화시켜갈 새로운 세대가 바로 AI 사피엔스들입니다. 인간은 익숙해지면 진화합니다. 진화의 양상은 창조적인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메타버스 게임의 인기가 대폭발한 것입니다. 최고의 메타버스 놀이터가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발매된 로블록스는 유저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으로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저의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2023년에 DAU, 즉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6,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10대의 60%가 가입했다고 하니 메타버스 게임의 대세라고 부를 만합니다. 2021년 이후 코로나 여파로 메타버스의 인기가 날로 커지며 로블록스의 위상 또한 높아졌고 2024년 3월 1일 기준 시가총액 34조 원의 거대 게임 기업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700만 명의 개발자가 게임을 만들고 있고 이러한 개발자들은 많은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일단 게임을 만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컴퓨터 모델링 프로그램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통해 검토해본 결과 초등생과 중학생에게는 의무적으로 로블록스 게임 개발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챗 GPT까지 활용해가면서 말이지요. 게임이 생활의 일부가 된 세대에게 창의성을 키우고 3차원 사고 능력을 기르는 좋은 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교육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만든 디지털 현금의 일종입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항상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쓰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디지털 세계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만든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대부분의 코인은 비트코인 안에 적용된 블록체인의 기술을 변형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놀던 아이들이 3, 40대로 성장했을 때에는 지금의 달러 중심의 화폐 체계보다는 블록체인 또는 보다 더 진보된 형태의 코딩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체계를 더 익숙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측하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올 것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코인은 반드시 미래의 화폐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로 그림을 그린 이후 이걸 NFT로 등록하면 원작자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아이템으로 아무리 카피를 해도 그 기록을 지우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NFT 거래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들은 모두 NFT 거래가 가능합니다. 메타 세상은 디지털 세상이 또다시 진화하며 만들어내는 세계입니다. 메타버스의 세계관에 코인 경제와 NFT를 넣고 생성형 AI를 베이스에 깝니다. 과거에는 만들기 어려웠던 비즈니스 모델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전이 활발한 만큼 실패도 많지만 똑똑한 인류는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걸 이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G세대들은 기존 산업계에서 경쟁하기보다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시장이 열렸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입니다. 아날로그 시장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디지털 세상은 이제 모든 걸 초월해 메타라는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경도 장애물이 되지 않고 언어적 장벽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걸 초월한 통합된 세계관이 디지털 원주민인 MZ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산업 분야가 바로 콘텐츠 산업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인류가 콘텐츠를 즐기는 표준 플랫폼이 되었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되면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자본과 레거시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 플랫폼의 권력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전환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룰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철학이 바뀐 것이죠. 유명 작가든 스타 작가든 어떠한 기득권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오직 조회수로 결정됩니다. 좀 더 익숙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구독과 좋아요가 절대 권력이 된 것이죠.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팬더스트리라고 불릴 만큼 팬덤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 성장 규모도 폭발적입니다. 2023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1927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타임의 올해의 인물 중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단독 인물이 선정된 것은 그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스위프트가 공연을 하면 그 지역의 경제가 갑자기 활성화되는 현상을 표현한 용어입니다. 60회 공연에 전석 매진은 물론이고 매출이 무려 1조 3,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시애틀 공연에는 7만 2천 명의 관중이 모이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환호하여 진도 2.3 규모의 지진의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음반 판매 외에도 굿즈, 콘서트 티켓 등 다양한 수입원을 팬덤을 통해 창출하는 경영의 천재이기도 합니다. 음악 시장의 메타 인더스트리 전환을 테일러 스위프트가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심지어 2024년 1월 EU는 청년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스위프트에게 SOS를 쳤습니다. 사실 디지털 세계관을 형성한 주역은 게임 산업입니다. MZ세대는 국경도
언어 장벽도 없이 게임을 즐기고 디지털 공간의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삶의 중심임을 각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배민, 쿠팡, 우버, 에어비앤비 등을 쓰는 것에 아무런 저항감이 없습니다. 게임하듯 즐기고 사용법을 모르면 유튜브로 검색하거나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려 해결합니다. 이들이 모든 플랫폼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성공의 비결도 게임 세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재미있으면 성공, 재미없으면 실패. 즉, 실력이 있으면 인정, 아니면 아웃이라는 룰이 플랫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게임 산업은 코인 경제와 NFT 경제에서도 앞서갑니다. 사실 코인은 메타 세상에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수억 명의 유저들이 모여 국적 없이 거래를 하려면 코인은 필수이죠. 이렇게 게임 회사들은 너도 나도 코인을 발행했고 코인 경제는 인류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타 인더스트리의 변화를 보려면 게임 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게임 산업을 아이들을 망치는 나쁜 산업 또는 중독자를 만드는 사행성 산업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대에게 게임은 문화입니다. 산업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만큼 중대하고 미래 투자 가치가 높은 산업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게임 회사들은 이미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립니다. 우리가 규제로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 만든 게임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메타 세상은 규제하면 바로 침공당하는 시장입니다. 오직 실력이 지배합니다. 광고와 마케팅 분야의 업무 방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AI가 이 문제를 싹 해결해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제스퍼입니다. 2021년 설립된 제스퍼는 마케팅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출시하자마자 7만 명의 열광적인 사용자를 모았고 1년 만에 7,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제품의 특징을 담은 문구를 집어넣고 한 줄짜리 광고 카피를 만들어줘 라고 쓰기만 하면 수십 년치 광고 문구를 학습한 AI가 멋진 카피 200개를 1분 만에 만들어줍니다. 한 줄짜리 커피를 정보로 5줄짜리 설명 자료를 만들어줘 라는 질문에 또 우수수 답을 쏟아냅니다. 10대를 위한 상품이면 10대를 위한 카피를 그들의 유행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줘. 틱톡에 썸네일을 올릴 카피로 부탁해. 이렇게 질문해도 됩니다. 순식간에 업무가 완료되는 놀라운 생산성을 보여주는 이 서비스는 한 달에 82달러, 많아도 100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한데 기업이 안 쓸 이유가 없지요. 이 회사의 가치는 이미 17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이런 AI 툴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학생들이 기업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그들은 기성세대가 외주 작업을 시켜 2주 넘게 걸려 하던 일을 오전 반나절 만에 해결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갈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 공부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도 AI 기본의 리걸 테크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중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서류를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 판례만 학습한 똑똑한 생성형 AI가 등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2014년에 로톡이라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한 바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것은 아니고 변호사들이 로톡에 등록하고 온라인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기반 법률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 로톡에 대한 변호사 협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톡에 등록한 123명의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이 싸움은 무려 9년간 이어졌습니다. 2023년 9월 26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징계한 123명의 로톡 이용 변호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대한변협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하여 9년간의 갈등은 플랫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서비스는 본격적인 AI 도입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의 서비스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버틸 때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올바른 판단인지 잘 모르겠을 때에는 시민, 그것도 디지털 시민에게 더 필요한 결정인지 변호사 권력 보호에 더 필요한 결정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인류 진화는 결국 시민 권력 확대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AI입니다. AI를 잘 사용하는 인재는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에도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T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좋은 직업을 갖고 높은 연봉을 받는 데 유리했다면 이제는 IT에 더해 AI를 잘 활용해야 차별성을 갖게 됩니다. 향후 미래의 군대는 AI 활용 여부에 따라서 군사력의 클래스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AI의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AI 석학들이 무기에 대한 AI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다 줄 AI 무기 적용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말입니다. 결국 스스로 지킬 힘을 키워야 합니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자신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AI 사피엔스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첨단 반도체 생태계를 모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다가올 AI 시대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문명의 디지털 대전환과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으로 촉발된 AI 혁명까지 두루 살펴보면서 다가오는 AI 사피엔스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정리해봤습니다. 지금은 인류 문명의 대변혁기에 도달했음에도 디지털 1세대는 디지털 문명의 창조자를 넘어서 디지털 문명을 인류의 표준 문명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표준 문명 위로 AI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주인공은 잘파 세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AI 사피엔스들입니다. 어려서부터 AI와 친구 삼아 놀고 AI로 숙제도 하고 AI로 다양한 창조적인 작업들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창조적인 활동은 이미 유튜브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챗GPT,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브루, 런웨이 등 지금까지 나온 서비스들에 대한 사용법은 물론이고 정말 많은 새로운 창작물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동영상으로 착착 올리는 중입니다. 최근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 챗GPT 질문을 만들어 스테이블 디퓨전에 입력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발한 생각들이 나오다니요. 중국의 미국 정부 사이트에 대한 해킹 공격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AI 해킹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모두 유튜브에 있습니다.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이들 잘파 세대에게는 AI 학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AI를 통해 하는 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도 모두 바꿔나갈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똑똑한 로봇까지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고됩니다. 100세까지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사피엔스들이 만들어갈 사회를 열심히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문명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리셋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회적인 상식을 밑바닥부터 다시 생각하고 재정리합니다. 지금 세상은 디지털 문명의 표준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디지털 문명과 AI로 인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AI가 가져오는 변화 역시 정말 많은 부작용을 만들 게 분명합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부하겠다는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지금의 변화는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AI를 활용해 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큰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IT 양극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격차입니다. 개인의 격차도 문제지만 이것이 축적되면 사회 전체가 완전히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고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지금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 시기의 10년이 앞으로 100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시작하는 1년의 변화가 나의 10년을 바꾸고 나의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사회 전체에 필요한 것은 커다란 생각의 변화, 세계관의 대전환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듯 그 모든 출발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나부터 바꿔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좋았다라는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1997년 IMF 때에는 진짜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만 해보면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안 좋다고는 하지만 20년 전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저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낸 기적을 생각해보면 저는 긍정적인 전망이 더 사실에 부합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AI 시대의 여명이 밝아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피엔스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발췌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과 AI 혁명이 인류와 사회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요약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을 보자면 인류의 주요 사망 원인은 배고픔, 전염병, 전쟁 순으로 변화해 왔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문명으로의 급격한 전환을 촉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디지털 문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생활의 편리함이 인류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MZ세대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새로운 업무 체계를 추구하면서 이는 오피스 공실률 증가와 같은 많은 사회적인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거대 기업이 부상하고 있어요. 애플, 테슬라, MS 등의 기업들이 디지털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략으로 엄청난 성장과 미래 기대치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MS는 챗GPT와의 협력을 통해서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죠. 네 번째, 사회적인 관성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보수적이지만 디지털 문명의 발전과 AI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적응 속도의 차이가 경제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래의 변화입니다. 게임 산업과 메타버스의 부상, 코인 경제와 NFT의 발전 등은 디지털 세대의 문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 AI 기반의 서비스들이 기존의 광고와 마케팅, 법률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 이 변화가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교육과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디지털 문명에 맞는 인재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의 혁신이 필수적이고요. AI를 잘 활용하는 인재가 미래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위의 글은요, 디지털 전환과 AI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준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인류 문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배워야 하는 것도 알겠고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뭘 하란 말씀이십니까? 자작나무 양반? 이렇게 묻는 나무님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I 도구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좀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챗GPT, 미드저니, 달리 같은 AI 도구들을 일상에서 적극 활용해 봐야 합니다. 업무에 관련이 없대도 어딘가에 활용할 구석이 있습니다. 이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AI 관련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AI 발전 동향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짜리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 친구들과 AI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해보세요. 생각을 나눠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AI 도구를 쓰고 있니?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 도움이 되고 있어? 내가 쓴다면 너는 어떤 걸 추천해주고 싶니? 이렇게 해요.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덤으로 멋진 부모님이라는 별명을 선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AI 시대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에 상관없이 그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널 바라보며 하고 싶은 말 내가 너의 그늘이 돼줄게 언제나 편하게 기대도 돼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의 곁에 영원히 옆에서 지켜줄게 언제라도 짙은 어둠이 드리워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다 보면 그 무엇도 우릴 방해할 수 없어 널 위해 난 모든 걸 다 내어줄게 Star Struck 오늘따라 유난히 더 Star Struck 맑아 보이는 저 별들도 Star Struck 분명 힘들었겠지 널 안아줄게 언제나 너의 곁에 네 편이 되어줄게 행복한 날들을 약속할게
보면 미소 짓는 우와. 내가 너만의 빛이 돼줄게. 약속할게. 짙은 어둠이 드리워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다 보면 그 무엇도 우릴 방해할 수 없어. 널 위해 난 모든 걸 다 내어줄게. Star struck 오늘따라 유난히 더 Star struck 밝게 보이는 저별들도 Star struck 분명 힘들었겠지. 널 안아줄게. 외롭고 지쳐갈 때 넌 내 목소리를 기억해. 난 절대 혼자가 아냐. 너의 곁에 있을게. 짙은 어둠이 드리워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다 보면 그 무엇도 우릴 방해할 수 없어. 널